최저 생계비는 아예 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내 생계에 관련된 나의 생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실제 생활비와는 정말로 괴리가 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최저 생계비란 개인 회생 신청인이나 그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은 개인 회생 기간 동안에 이 최저 생계비만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지하게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저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가족 수,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회생에서 부양가족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청인에게 부양 의무가 있고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쉬운 예로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기혼자인 경우에 그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인으로서 당연히 소득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라면 부양가족 2인이 인정되겠죠?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월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가 공제돼서 월 변제금이 정해진다는 사실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최저 생계비는 아예 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금액으로 공제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다들 생각도 하시지만 실제 이게 내 생계에 관련된 나의 생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실제 생활비와는 정말로 괴리가 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사실상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개인 회생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최저 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항목이 나의 실제 생활비 항목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추가 생계비 공제가 가능한지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기본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서 최저 생계비로는 부족한 경우에 더 많이 비용을 쓴 그 내역을 법원에 소명을 해서 추가 생계비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제도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좀 소홀히 하면 추가 생계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아서 그만큼 생활이 쪼들리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꼼꼼히 확인해주고 어떻게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소명해주고 법원도 설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는 각 변호사 사무실의 역량과 태도에 좀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생계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거비예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은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생계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월세를 올려서 이사를 하시면 법원에서 더 높은 월세로 이사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실제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 부분, 주거비에 해당 부분이 공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료비예요. 의료비는 개인 회생 신청자 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례적으로 가끔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씩 발생하는 의료비는 인정이 잘 안 되고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각종 약제 영수증 같은 자료들을 확실하게 제출을 하면 대부분은 이 전액을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법원이나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세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자녀 한 명당 최저 생계비 중에서 약 7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매달 공교육비로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공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무상 교육비에서 추가 생계비를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 생계비 인정의 경우에도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교육비의 경우에 기존에 공교육비만 인정하던 것을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18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을 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서울회생법원의 전향적인 개정에 기대서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심스럽게 추가 생계비를 요청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생계비 공제인데요. 보통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 이외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용돈 같은 것들을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해서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나이도 많으시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으셔야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 양육비 공제예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다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비나 동물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회생법원에서 다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제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 이 정도 상태인데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점차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